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창의 융합 교육이 만나 완성되는 안양대학교의 아름다운 리더. 미래를 이끄는 빛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거리를 주제로 삼아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SDGs 이것은 무엇이고 또 누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걸 가지고 이번 주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MDGs에서 SDGs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왜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SDGs란 무엇인가를 17개의 목표별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DGs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를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MDGs에서 SDGs 다 그 생소한 명칭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수업을 할 때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반드시 먼저 켜놓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수업부터는 여러분께서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 우리 스마트폰을 켜놓은 상태로 그렇게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선 스마트폰을 켜시고 MDGs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MDGs가 뭔가요? M은 밀레니엄이고 D는 디벨로프먼트, G는 골, 그래서 소문자 S로 goals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몇 가지 있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MDGs는 8개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SDGs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찾으셨나요? MDGs는 밀레니엄으로 시작을 했지만 SDGs의 S라는 것은 Sustainable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목표 뭐 이렇게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에서는 왜 우리는 MDGs와 SDGs를 고민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뭐 보시기에 좀 역하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고래의 뱃속에 물고기만 득실득실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런 게 막 플라스틱 조각들 막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향유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봤더니 6kg이랍니다. 6kg인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를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115개의 플라스틱 컵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드 플라스틱, 뭐 이건 뭐 좀 더 딱딱한 뭐 이런 거겠죠. 그게 19개나 나왔고요. 또 플라스틱 병, 우리가 이제 뭐 음료를 먹거나 생수를 먹거나 하는 그 플라스틱 병이 4개가 있었고, 심지어는 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백도 있었고, 나일론 가방도 있었고, 기타의 것들을 포함하니까 플라스틱이 1,000여 개,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고래는 왜 뱃속에 이렇게 수많은 플라스틱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럴 겁니다. 바로 해양 쓰레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 해양의 쓰레기라는 것은 어떻게 바다로 흘러들었을까요? 바다에서만 버려졌기 때문에 바다에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길거리에 버린 플라스틱 병, 이런 것들이 하천을 타고 내려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바다와는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바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기 내륙에 살고 있지만 바다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육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육지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놀라실 거예요. 지금은 6kg이라고 했죠? 어떤가요? 29kg입니다. 이렇게 비록 그 죽은 고래지만 이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가를 보시면 마치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하죠. 이것들을 고래는 먹이로 알고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래 뭐 고래 한 마리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닐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먹이 사슬이 중요하다는 것은 개체수가 많은 종부터 개체수가 적은 종까지 이런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면서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유지시키고 이러는 것이겠죠. 고래가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어간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생물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생물종의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고래가 먹었어야 되는 피식자들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아래에 바로 밑에 단계에 그 피식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한 단계 더 아래에 피식자들의 포식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많은 먹거리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의 삶과 우리의 삶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것처럼 바다와 육지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삶과 중국의 삶이 얼마나 유사하고 가까운가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들은
결국 지금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를 전 국민이 함께 실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사태를 대비하고 준비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참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숫자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대의 청춘들이 집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생활을 감내해 준 것도 또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고 밑거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SDGs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 글씨 크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떠한 문제들을 고민해 왔는가? 우리는 그래도 대학생이니 뭔가 큰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도 잘 고민하고 대처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1990년 이클레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클레이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실래요? ICLEI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죠?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고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그 자동차로 인한 대기의 오염 문제, 그래서 그 자동차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나가자라는 실천적 운동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실천하는 단체를, 국제단체를 우리는 이클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클레이가 설립이 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가 43개국의 200여 지방정부, 지방정부라는 말도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있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들인 거죠. 그런 의미로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서울시, 예를 들어서 수원시 이런 데들이 이클레이 회원국이고 회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1992년 리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리우데자네이로라는 브라질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모였던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회원국들은 어떠한 선언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젠다 21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젠다가 도대체 뭔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오해이길 바랍니다. 아젠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아젠다를 검색하면 아마도 영한사전의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올 거냐면은 의제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아젠다가 어떻고 아젠다를 수립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젠다라는 것을 의제라고 번역하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절한 말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겁니다. 아젠다를 꼭 의제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젠다의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어떤 뜻이 있나요? 계획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편안할 겁니다. 그러니 의제라는 말을 우리는 계획 이렇게 바꿔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젠다 21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플러스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거냐? 이제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ESD라는 것을 교육의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E는 뭘까요? Education, 그렇죠. S는 Sustainable,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D는 Develop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Development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도 뜻이 몇 가지로 나올 겁니다. 개발이냐 발전이냐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의미로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development는 발전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그리고 나서 1993년에는 어떠한 세계적 흐름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국경을 넘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래도 어느 나라로라도 이주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98년에는 다시 리우 회담의 이행이 잘 안 된다. 자, 리우 회담은 어디에 있었죠? 아젠다 21에 있었죠. 이거는 주로 생태와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주민 계획을 요구하고 실천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다시 뭐를 조직해요? United Nations 국가연합이겠죠. 무엇을 위해? 밀레니엄 포럼, 천년 포럼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국가 간 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2000년이 다가오기 2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을 밀레니엄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예. 그래서 2000년이 되면은 MDGs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수립된 M의 의미가 뭐라고요? 밀레니엄입니다.
새천년을 우리가 인류가 이 이주의 시대를 맞아서 함께 잘 살아가려면 어떠한 목표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MDGs 8개의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01년에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는데 각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종교적인 문제, 인종의 문제, 인종이라는 것은 피부색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성별의 문제, 성에서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평등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요. 소수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동성애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종교로부터 인종으로부터 성별로부터 평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3년에는 이 글의 명칭에 지속 가능을 위한 지방정부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 sustainable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겁니다. 2005년에는 UN의 디케이드 선언이 있죠. 어떤 선언이 있느냐?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DES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선언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MDGs의 목표 이념을 개개인이 이해하고 동참한다면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이 되면은 DSD를 도입했는데 2010년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지만 교육의 내용이 좀 치우쳐 있다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얘기했던 빈곤의 문제라든가 식량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한국은 너무 환경교육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다시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 세계 시민, 세계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유엔은 글로벌이라고 얘기하고 글로벌 시티즌십 그걸 세계 시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하니까 월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세계의 평화와 인권과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세계 시민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렇게 목표를 수정하면서 SDGs 17개 목표를 수립하게 되죠. 그 목표의 수립까지 오는 단계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DGs의 8개의 목표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의 이 목표들이 여러분도 이제 한번 MDGs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하시고 8개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된 목표가 SDGs에 있기 때문에 MDGs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검토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하튼 인간 존엄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평화, 안보, 인권 등에 대한 목표가 없었다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목표로 특정 지역, 계층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기초적인 빈곤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식량의 문제입니다. 식량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약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다 보니 8개의 목표들이 상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SDGs를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을 주제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아젠다 21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새천년 목표가 세워졌죠. 98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98년도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000년을 2년 앞두고. 그랬을 때 유엔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실천적으로 현실성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된다. 처음에는 뭐였죠? 여기에서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 정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 문제까지도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변화를 겪게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환경의 문제에 중심을 두다가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두다가요. 우리 연두색에서 파란색 2개가 더 추가가 됐죠. 경제와 사회가. 그리고 나서 2012년에는 어떻습니까? 주황색으로 보이는 정치의 문제까지도 포괄을 하는 그런 목표의 수립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15년 유엔은 다시 회의를 열어서 SDGs를 수립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런 것. 이 목표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약속을 하자라는 뜻이었고요. 현재 자원을, 그러니까 어떤 자원들일까요? 주로 화석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요. 모든 자원들, 우리 현생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현재의 필요는 충족을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예비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는 이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더 세부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69개가 있고요. 또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게 목표가 도달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좀 뭔가 수치화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지표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입니다. 그 체크포인트를 23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표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MDGs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가 있었고요. 주로 대상 국가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였겠죠. 그렇게 하고 주로 되는 것이 빈곤과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에 건물을 짓는다고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밥만 먹는다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력이 매우 약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참여의 주체가 정부가 해야 되다 보니까 정부 혼자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부에 따라서는 어느 정부인가에 따라서는 이 실천의 의지가 약한 정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부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국가겠죠. 국가별 이해도라든가 실천의 의지가 천양지차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s 목표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17개의 목표. 자, 이것은 이제는 대도국 중심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만약에 식량의 문제를 예를 든다고 합시다. 아프리카에서 식량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비옥한 곳에서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국제 원조고 국제 개발입니다. 그러면서 기후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니 한 국가의 기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의 문제를 고민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년 봄에만 걱정을 했었어요. 어떤 걱정을 했죠?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저 고비 사막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황사를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막에 가서, 몽골에 가서, 내몽골에 가서, 외몽골에 가서 우리는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황사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여지를 보여줬지만 미세먼지의 문제는 결국 나무 몇 그루를 심어서 해결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더 심해졌느냐.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많은 공장에서 매연을 발생시키기 시작을 했겠죠. 매연뿐만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그 화석연료가 뿜어내는 많은 분진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중국만의 문제, 한국의 미세먼지의 문제는 한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문제만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중국과의 협조 속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은 한국과 중국의 미묘한 외교적 분쟁으로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누구 탓이냐? 중국은 자기 탓이라고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니네 때문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민사회단체, 민간 기업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그러니까 실천의 방법이 보다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혹시 그 화장실에 가면 이 에너지를 절감하자라는 그 그린 캠퍼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빈 강의실에 전등, 끄기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바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하나입니다. 누가 나서야 되겠다?
대학이 나서야 되겠다. 근데 이 실천은 누가 해야 되겠더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만나는 그린 캠퍼스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MDGS에서 왜 SDGs의 문제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제사회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가졌구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는 또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체적 실천 방법과 또 목표와 세부 목표와 지표와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짬이 날 때마다 쉬는 시간에 MDGs도 검색 한번 해 보시고요. ECLAY, ESD, DESD, SDGs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SDGs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17개를 한번 살펴보면서 SDGs가 무엇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창의 융합 교육이 만나 완성되는 안양대학교의 아름다운 리더, 미래를 이끄는 빛이 됩니다.